이 6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연은 바로 사연입니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시에 관해서 쭉 이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동시 둘러보기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10편이나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동시 둘러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시 둘러보기 1, 정지용의 산 너머 저쪽을 오늘 강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지용의 산 너머 저쪽을 강의하겠는데요.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산 너머 저쪽, 정지용.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뻐꾸기 영 위에서 한나절 울음 운다.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마저 쩌르렁.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늘 오던 바늘 장수도 이 봄 들며 아니 변해.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정지용의 산 너머 저쪽입니다. 이 시는 원래 1927년 신소년이라고 하는 어린이 잡지에 실려 있는 시인데요. 이것이 시집의 형태로는 정지용 시집에 다시 재수록되어 있습니다. 1935년 신문학사에서 간행한 시집입니다. 영인본을 제가 살펴보니까 표기법과 띄어쓰기가 요즘의 그 기준이나 원칙이나 관례가 너무나 벗어나서 요즘의 표기법과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자막도 그런 식으로 처리했고요. 그러나 사연의 의성어 하나는 쩌르렁은 사실은 붙여 써야 되는데 원래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왜 살려두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너머 저쪽이라고 했는데 저쪽을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화자와 청자로부터 떨어 있는 장소나 방향을 가리킬 때 저쪽이란 말을 씁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는 참 그냥 동시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의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동시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선시가 동시입니다. 이 위하다는 말이 조금 덜 구체적이죠.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린이들을 깨우치거나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시가 동시다. 동시 선 글쓰기의 주체는 선 사람은 바로 같은 또래의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 작가입니다. 성인 작가가 어린이 독자들을 위해서 선시인데 어린이 독자들을 마음을 깨우치고 계몽시키기 위해서 혹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시가 동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어떤 존재일까요? 일반 성인과 어떻게 다른 존재일까요? 일단 어린이는 발육의 가소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이게 자꾸 변하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성장이라고 해봅시다. 성장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어른은 다 자라고 나면 몸무게가 평생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습도 별로 그래 바뀌지도 않고.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모습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 살 수 없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눈을 뜨는 시기가 또 어린이가 살아가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린이는 어때요? 한동안 어린이가 천사처럼 생각해가지고 동심천사주의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걸 굉장히 비판한 분이 이호덕 선생인데, 이호덕 선생 말씀이 맞습니다. 동심천사주의가 어디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어린이의 마음이 그 천사의 마음 아닙니다. 가장 선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원색적인 인간의 축소판이 어린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어린이 마음이 천사 같으면 무슨 교육이 필요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선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굳이 안에 악한 존재는 없을 텐데. 천사만 있을 텐데. 왜 굳이 안에 교육이 필요합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하니까 악한 면을 안에 이렇게 배척을 하고 선한 측면을 장려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닙니까? 어린이에서 성장하면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 같은 성자도 나올 수 있고, 하성 연쇄 살인범을 비롯한 많은 사이코패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속에서 다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악의 존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원색적 인간의 축소판이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에 나타나 있는 화자 소년도 역시 자기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산 너머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 내가 사는 세상 외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존재다 하는 점에서 이 시는 굉장히 동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세상을 이렇게 저쪽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어떤 형식상 구조를 보면 가상의 대화를 염두에 둔 시고, 담화 형식은 지극히 단순한 문답 구조입니다. 6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이것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연과 3연과 5연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어른시가 성인시가 이렇게 반복되면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그러나 동시는 어른이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지만 그 나름의 어떤 특유의 또 장점과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 어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음을 몇 차례 반복하면 짜증납니다. 아이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래도 밉지가 않죠.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물어도 어른이 부모가 혹은 선생이 이렇게 같은 말을 물어도 대답해줘도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아니라 몇 번 하면 했던 소리 또 한다 하면서 아주 짜증나거든요. 했던 소리 또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어른의 세계라고 하면 아이는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항상 호기심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똑같은 했던 말 또 하는 똑같은 물음을 3차례 반복하고 있지만 대답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속 시원하지 않게 딴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딴전부리가 시의 속성이고 또 동시의 속성이라고 하겠죠. 딴전부리다, 딴전부리다. 이 말과 좀 비슷한 말이 있죠. 넝청떨다, 넝청떨다. 그런 말을 하죠. 산 너머 저쪽에 누가 사니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 대답은 뻐꾸기 영 위에서 한나절 울어문다. 원문에 보면 한나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나절을 나자리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는. 물론 충북지방의 방언이겠죠. 한나절 울어문다. 울어문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울어문다 이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민요에도 나오고 저 뻐국새가 울어문다. 조지훈의 시에도 울어문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요. 요즘 어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법입니다. 울어문다. 또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하고 물어보니까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쩌르렁 쩌르렁 소리를 낸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 너머 저쪽에 누가 사나 하고 물어보니까 널 오른 바늘 장수,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박물 장수 할머니입니다. 노파입니다. 이 봄 들며 이 봄이 와서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베네 이런 말. 다들 딴전 부리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는 속 시원하지 않는 대답들이 이렇게 3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나누는 그 지점이 영인데 고개 영자입니다. 영, 뻐꾸기 영 위에서 온다. 한자 표기이기 때문에 눈에도 거슬리지만 귀에도 거슬립니다. 요즘 영이란 말 누가 씁니까? 고개라고 하죠. 요즘 사람을 영이라고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많이 썼어요. 고갯마루를
영마루라고 합니다. 뭐 대중가요 가사 노랫말에도 뭐 영마루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근데 영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의 경계가 되는 고개가 아니고 저쪽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을 두고 우리는 저쪽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아니라 고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고개가 아니라 이때 영은 이런 뜻입니다. 잇따라 뻗어있는 산줄기라는 뜻입니다. 잇따라 이렇게 뻗어있는 산줄기를 영이라고도 합니다. 고개뿐만 아니라 사전에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내부에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살아온 자전적 경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인 정지용은 옥천 출생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입니다. 그쪽이 바로 이 충청북도가 소백산맥하고 같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쪽을 또 태백산맥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첩저산중이에요. 충청북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조그만의 산촌 마을이 아닌 곳이 그래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청주와 충주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 산으로 둘러싸인 있는 곳이 충청북도이다. 그래서 갇힌 지형 속에서 살았다, 시인은.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한 어릴 적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이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5, 6년 됐나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 고향 찾아가보고 그 문화관도 봤습니다. 그렇게 분홍은 아닌 것 같아요. 빈농은 아니고요. 또 분홍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중농이냐? 내 생각에는 중농보다도 조금 못한 살림이 아니겠는가. 물론 아버지는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정지용의 향수. 노래로도 잘 불리지는 더욱이 국민가곡이라고 할 만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된 시죠. 거기에 보면 예쁠 것 없는 아내가 아주 조혼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시골에 조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무슨 중학생 나이에 서로가 결혼을 한 거죠. 예쁘지 않은 아내가 맨발로 안에 밭일을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머리가 출중해서 흰문의숙에 입학하고, 흰문의숙에 입학은 하고 졸업할 때는 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흰문고보가 됩니다. 흰문고등보통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번도 1등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겠죠. 너무나 출중하니까 학교에서 돈을 다 대줘서 교토 도지사 대학에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교토 도지사, 윤동주가 좀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죠.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동문입니다. 와서 모교의 선생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후진양성하고 교육적인 봉사를 하게 되죠.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서울로 유학하고 교토로 유학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동서남북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곳이다. 그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 아마 한 30분 거리 될 거예요. 내가 그까지 갔어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5시간 넘어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어요. 그 집안은 최고 부자예요. 한 만석군 됩니다. 유경수 여사 아버지가 일본 여성 첩이 몇 명 있다 하니까 그 만석군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인의 고향인 옥천입니다. 충청북도 옥천. 그러나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호기심이 많은 자신의 그 소년 시절의 삶의 모습을, 자전적 경험을 그대로 보여준 시가 동시 산넘 저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6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연은 바로 사연입니다. 제 사연이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저러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나무가 이거 사진 봐도 검색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보니까 시골 생활 하는 사람들이겠죠. 철나무가 있대요. 저게 강원도인가 충북인가 어느 있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땔감으로 좋다는데 요즘 땔감 서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 땔감으로 좋은 그 나무가 철나무라는 게 있다는데 내 경상도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사진에는 안 나오고
혹시 철나무가 황철나무나 사철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짐작은 해봅니다만 꼭 맞다고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나무 땔감으로 사용하기 좋은 나무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을 베는 소리가 서로가 부딪히니까 쩌러렁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정재용이가 어릴 때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송강정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 한문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문 공부도 진도가 잘 나갔던 모양이죠. 시경까지 공부한 모양이에요. 시경까지 공부할 정도면 상당히 논어, 명자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경이 굉장히 어려운 안에 한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수산 1에 보면 벌목정정 이랬거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벌목정정이 시경에 나온 말입니다. 시경 소화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시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벌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벤다는 뜻이고, 정정, 고물의 정자, 영어의 제 형태로 된 한자입니다. 벌목정정, 이 정정이 뭐냐? 어성어입니다. 나무 벨 때 나는 소리가 정정인데 우리말로 하면 쩡쩡, 쩌렁쩌렁 혹은 쩌러렁에 해당되는 소리다. 이렇게 나무 베면서 나무들끼리 막 부닥치는 소리를 이렇게 한자로 정정이라고 표시했고, 자신은 이 시에서는 쩌러렁이라고 했다. 정정, 쩌렁쩌렁은 나무 벨 때 나는 소리다. 서로 맞다 하는 것은 나무와 도끼가 서로 맞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성어가 명사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도 그렇겠고. 강나라 마라. 핑퐁이 뭐죠? 탁구를 핑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핑퐁, 핑퐁, 핑퐁. 뽕짝이란 말 알죠? 뽕짝, 뽕짝, 뽕짝짝, 뽕짝 해서 뽕짝입니다. 딴따라는 말은 탄트라라고 하는 악기 소리인데 원래 영어예요. 19세기에 우리말로 하면 랄랄라, 루루랄랄 이런 뜻이에요. 탄트라, 이런 어떤 어성어가 있대요. 거기에서 온 말이 딴따라입니다. 연예인을 조금 낮추어서 속칭으로 부르는 소리죠. 빅뱅이 뭐죠? 빅뱅, 빅은 아닙니다만 뱅 하는 말이 빅뱅을 대폭발이라 하는데 폭발. 이것을 뱅, 폭발할 때 나는 소리에서 나와죠. 꽝, 와장창, 이런 뜻입니다. 우주의 생성 이론을 보면 팽창설이 요즘 유력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또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든 수축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첨단의 과학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야겠죠. 이런 것들, 이 안에 어성어가 명사된 경우가 많다. 벌목정정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정에 해당되는 말이 정정인데 여기에서는 쩌러렁 한 박자 쉬면서 띄어서기 해서 쩌러렁 했는데, 아주 이 한 박자 쉬면서 포기한 쩌러렁이 독자의 청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절묘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의성법 사용, 이것을 성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야기할까 해요. 아무튼 문학은 낭만주의 문학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먼 곳에 대한 그리움의 충동이다. 이런 것을 잘 반영한 시가 정지용의 동시 산 너머 저쪽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고 동시를 우리가 두루두루 맛을 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산 너머 저쪽 정지용.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뻐꾸기 영 위에서 한나절 울음 운다.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철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쩌르렁.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늘 오던 바늘장수도 이 봄 들며 아니 변해.